세종 12년 가을 경복궁 동궁전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날 12살의 어린 왕자 이유는 아버지 세종대왕의 서재 밖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버지와 형 향운날의 문종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향아, 내가 훗날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왕이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신하들과 함께 서는 것이니라. 세종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이유는 그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소외감이었을까요? 맏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결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세종 17년 봄, 왕자들의 무예 시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날의 기록이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수양대군 이후 활쟁이에서 10발십중을 기록하고 말 위에서의 검술 또한 당대 무관들을 능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7살의 청년 이유는 그날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그의 손에는 힘이 넘쳤고 말을 다루는 솜씨는 가히 천부적이었습니다. 형향이 유약하고 병약한 체질로 학문에만 전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유는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왕자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친 후 세종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유야, 내 재주가 뛰어난 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재주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내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의 이유는 깊이 절을 올렸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이미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으되 쓸 곳이 없는 답답함, 그리고 형이 언젠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은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운명에 대한 저항감이었습니다. 세종 22년 22살이 된 수양대군은 아버지의 명으로 집현전 학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같은 젊은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성종실록에 실린 신숙주의 회고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경사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불경과 노장 사상에까지 조예가 깊어 우리 학사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단순히 학문적 교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훗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숙주의 현실적인 판단력과 한명회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는 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한적한 정자에서였습니다. 대군마마, 세상의 이치를 보십시오. 재능이 있으되 쓰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 재능은 없으되 운이 좋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늘의 뜻이겠습니까? 한명회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역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양대군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하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소? 수양대군의 대답은 신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한명회의 말에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종 27년 겨울, 동궁 세자인 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실록 12월 조에는 세자가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니 전하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자는 어릴 때부터 폐렴과 안지를 앓았고 심신이 허약하여 정무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세종은 세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 모았고 심지어 중국에서 약재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이 시기 수양대군은 아버지를 대신해 일부 정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조와 호조의 업무를 살피고 지방 관리들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날로 빛을 발했고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수양대군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제목이라는 소문이 은밀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병석에 누운 세자를 문병하고 나오는 수양대군을 불렀습니다. 세종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유야, 내 형의 몸이 심히 좋지 않구나. 짐이 죽고 나면 내 형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바마마 염려 마십시오. 소자가 형님을 도와 왕실을 받들겠습니다. 수양대군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세종은 아들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었을 뿐입니다. 세종 31년 31살이 된 수양대군은 이미 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저에 유능한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숙주, 한명회, 권람, 홍달손 등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 시기의 수양대군에 대해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집에는 밤낮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군은 이들을 정중히 대접하며 각자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방법을 궁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무렵 수양대군은 불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불교는 쇠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민중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불교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두는 것이 훗날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능엄경과 법화경을 깊이 공부했고 심지어 직접 언해 한글 번역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계승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민중들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세종 32년 2월 17일 조선 왕조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이 54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세종실록 마지막 권에는 전하께서 승하하시니 온 나라 백성들이 통곡하며 슬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 향이 왕위를 계승하여 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건강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즉위식을 마치고 나서도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양대군은 형의 즉위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연민, 그리고 어쩌면 기회를 엿보는 계산까지도 뒤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종 즉위 후 수양대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약한 왕을 보좌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요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수양대군의 집은 사실상 제2의 권력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아침에는 궁궐을 찾고 저녁에는 수양대군의 사저를 찾았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문종은 이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문종 2년 5월 14일 재위 2년 4개월 만에 문종이 3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문종실록에는 전하께서 승하시기 직전 황보인,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을 불러 어린 세자를 부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종의 아들 12살의 어린 홍의단종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왕의 등극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의 즉위식에 참석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왕위와 자신 사이에는 12살 어린 조카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실권을 장악한 김종서, 황보인 등의 원로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직후 조정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선은 어린 왕을 내세워 사실상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수양대군을 경계했고 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장악하고 있던 일부 군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수양대군의 사저에서는 밤마다 비밀스러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등이 모여 조정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양대군은 점점 더 무력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마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양심과 야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소.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1453년 계유년 역사를 뒤흔들 피해 정변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한 달 후 근정전에서는 첫 번째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단종실록 6월 조에는 임금께서 즉위하시니 나이 어리시어 정사를 친히 보시기 어려우므로 대신들이 모든 정무를 의논하여 처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 단종은 높은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 왜소했습니다. 골룡포는 그의 작은 몸에 헐렁했고 면류관은 고개를 숙일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신하들은 어린 왕을 보며 각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측은함을, 어떤 이는 걱정을, 그리고 어떤 이는 기회를 떠올렸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선왕께서 승하시기 전 신등에게 전하를 잘 보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신등은 목숨을 다해 전하를 받들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나이다. 황보인은 당시 이른을 바라보는 노신이었습니다. 세종 때부터 조정에서 활약했던 그는 청렴 결백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 역시 비슷한 연배로 함길도 일대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며 명성을 쌓은 무장 출신의 정치가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황보인과 김종서는 중요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관직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병조와 금군의 지휘권을 재편했습니다. 단종실록에는 대신들이 왕명이라 칭하며 인사를 단행했으나 실제로는 전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양대군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주먹은 소매 안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름밤 수양대군의 사저에는 은밀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그리고 양정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양대군의 신복들로 각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마 조정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선은 대감마마의 군권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감마마께서 지휘하시던 진위군의 절반을 다른 장수에게 배속시켰습니다. 수양대군은 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경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권람이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마 선왕께서 승하하시기 전 대감마마께 군권을 맡기셨던 것은 왕실을 보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들은 그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는 선왕의 유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홍달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들이 대감마마를 지방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소문입니다. 명부는 지방 순찰이지만 실제로는 대감마마를 한양에서 멀리 떨어뜨려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가르침, 형 문종의 부탁, 그리고 어린 조카 단종의 맑은 눈동자.
하지만 동시에 김종서와 황보인의 오만한 태도, 점점 약해지는 자신의 입지,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소. 아직 때가 아니오. 하지만 한명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마음이 이미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계기뿐이었습니다. 단종 즉위년 10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가 수양대군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입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조정회의에서 군사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북방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종서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군께서는 군사 문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듯합니다. 함경도 일대의 방어는 이미 충분합니다. 신이 직접 그곳에서 여진족을 토벌했으니 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서의 말투는 거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장 출신으로 전장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실전 경험이 없는 왕족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대군께서는 요즘 불경 번역에만 몰두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정무에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종서의 말은 명백히 수양대군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수양대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수양대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좌의정의 충고 감사히 받겠소. 과연 좌의정께서는 경험이 풍부하시니 과인이 배울 점이 많소이다. 수양대군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측근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경이 옳았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저들은 과인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작정이요. 준비를 시작하시오. 한명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단종 1년 봄부터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은 본격적으로 정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실록 초반부에는 이 시기에 대해 대군께서 간신들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충신들과 계책을 의논했다고 미화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쿠데타 계획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먼저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명목상 지휘하던 진위군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무관들을 선별했습니다. 홍윤성, 양정, 유수 등이 핵심 무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권람은 정보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밀정들을 풀어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등 제거 대상들의 일상과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권람이 사람을 시켜 대신들의 집을 감시하게 했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상세히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달소는 명분 쌓기를 맡았습니다. 그는 조정 내에 김종서와 황보인이 어린 왕을 무시하고 권력을 농단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단종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사를 처리하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신숙주는 복잡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편전 출신의 학자로 세종과 문종을 섬겼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어린 단종으로는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고 황보인과 김종서의 권력 독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양대군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계유년 1453년 9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최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사저 깊숙한 곳, 아무도 엿들을 수 없는 밀실에서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한명회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새벽 김종서의 집을 급습합니다. 대감마마께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김종서가 대감마마를 경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분은 급한 국사를 의논하기 위함이라고 하십시오. 황보인과 조국과는 동시에 제거해야 합니다. 홍윤성과 양정이 각각 담당하십시오. 이원도 위험 인물이니 함께 처리하십시오. 궁궐은 권람이 장악합니다. 금군을 장악하고 대궐문을 봉쇄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하께 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난신을 제거하여 전하를 보호하는 것이지 전하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연함이 교차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람들이 떠난 후 수양대군은 홀로 서재에 남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이 하사했던 책을 꺼냈습니다. 논어였습니다. 첫 장을 펼치니 세종의 친필로 쓴 글귀가 나왔습니다. 이유야 배움이란 옳은 길을 찾는 것이다. 권력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의 도리니라. 수양대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책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자신이 하려는 일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정반대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피의 새벽이. 그날 저녁 한양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종서의 집 주변에는 평소보다 순찰하는 군사들이 많았고 수양대군의 사저에는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김종서의 막내 아들 김승규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수양대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왕족이 무얼 할 수 있겠느냐? 군권도 인맥도 모두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걱정 마라. 김종서의 자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군사를 다뤄왔고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했습니다. 권력은 때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한편 궁궐에서는 어린 단종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숙부님들은 다 어디 계시나? 대감마마들께서는 각자 댁에 계실 것입니다, 전하.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것일까? 12살 소년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수양대군의 사저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준비하고 병사들에게 최종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한명회는 참여자들을 한 명씩 불러 다짐을 받았습니다. 내일 일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요. 개인의 복수나 욕심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오직 명령에만 따르시오.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수양대군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마지막으로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아니면 나는 단지 권력의 눈먼 역적인가?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말에 올랐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무장한 병사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한명회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감마마 정말로 가시겠습니까?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발굽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극적인 정변 계유정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각, 수양대군의 일행이 김종서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실록에는 계유년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이 좌의정 김종서의 집을 방문했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지만 연려실 기술에는 그날의 상황이 훨씬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종서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문지기가 놀라 문을 열자 갑옷으로 중무장한 수양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홍윤성, 양정을 비롯한 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급한 국사를 의논할 일이 있어 좌의정을 뵙고자 하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김종서를 깨웠습니다. 김종서는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군께서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급히 의논드릴 국사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왕족인 수양대군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뒤따라 들어온 홍윤성이 칼을 뽑았습니다. 대군, 이게 무슨... 김종서가 외치려는 순간 홍윤성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세조실록에는 홍윤성이 철퇴로 김종서를 쳤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연려실 기술의 기록은 더욱 생생합니다. 칼이 김종서의 어깨를 내리쳤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피가 방바닥을 적셨다. 김종서는 쓰러지면서도 수양대군을 노려보았습니다. 대군, 이것이 왕실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시오? 역적이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홍윤성의 칼이 다시 한번 내려쳤고 조선 초기 최고의 명장이자 재상이었던 김종서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70세였습니다. 수양대군은 피로 물든 방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김종서의 아들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왔지만 이미 수양대군의 병사들이 저택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의 맏아들 김승규가 칼을 들고 덤벼들었으나 양정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단종실록에는 김종서의 삼형제가 모두 그날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종서의 저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황보인의 집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권람이 이끄는 병사들이 황보인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황보인은 김종서보다 더 경계심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밤에도 호위 무사들을 집 주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권람의 병사들이 저택에 접근하자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누구냐? 영의정 댁에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권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양대군의 명을 받들어 왔다. 비켜라. 짧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권람의 병사들이 곧 호위 무사들을 제압했습니다. 황보인은 싸움 소리를 듣고 급히 갑옷을 챙기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권람의 병사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대역죄인 줄 아느냐? 왕명도 없이 영의정을. 황보인의 항변도 소용없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황보인이 끝까지 저항하다 여러 칼을 맞고 쓰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황보수와 조카 황보음도 함께 살해되었습니다. 한양의 주요 대신들이 제거되는 동안 궁궐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직접 금군을 장악하고 궁궐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잠에서 깬 단종은 밖에 소란스러운 기척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궁녀가 황급히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대궐 밖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수양대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12살의 어린 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승정원에 연락하라. 대신들을 불러들이라. 하지만 이미 궁궐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병사들이 모든 통로를 차단했고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새벽 6시쯤 수양대군이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은 채로 근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과 옷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단종은 용상에 앉아 수양대군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왕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위엄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숙부, 이게 무슨 일이요? 왜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온 것이요? 수양대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하, 신이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이 왕권을 농단하고 조정을 어지럽혔기에 신이 이들을 처단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좌의정과 영의정을 죽였다는 말이요? 단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종실록에는 전하께서 크게 놀라시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 이는 모두 전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전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신은 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말은 명분이었지만 단종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을 향한 쿠데타라는 것을. 전하, 이제 신이 전하를 제대로 보필하겠습니다. 왕권을 바로 세우고 조정의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궁궐은 수양대군의 군사들로 가득했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대신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단종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수양대군은 긴급 조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이 근정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양대군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고 어떤 이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신숙주가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전하, 수양대군께서 간신배들을 제거하고 왕실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한 충성입니다. 그의 말에 일부 신하들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창손, 조국관 등 일부 대신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정창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세종 때부터 조정에서 활약한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대군, 아니 역적. 왕명도 없이 조정 대신들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역모요. 전하, 이 자를 당장 처벌하셔야 합니다. 근정전이 술렁였습니다. 정창손의 용기 있는 발언에 일부 신하들이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정창손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정판서, 경은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소. 김종서와 황보인이 왕권을 농단한 것이 먼저요. 과인은 이를 바로잡았을 뿐이요. 그것은 대군의 생각일 뿐이요. 전하께서 판단하실 일이요. 정창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홍윤성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감히 대군을 역적이라 칭하다니 정창손을 당장 체포하라. 병사들이 정창손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외쳤습니다. 역적, 역적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정창손의 외침은 곧 묻혔습니다. 단종실록에는 정창손이 역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차명에 처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국관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민신, 이양 등 김종서 편에 섰던 신하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날 하루에 죽임을 당한 대신과 그 가족들이 100여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한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양대군의 병사들이 거리를 순찰했고 김종서와 황보인 일파로 지목된 사람들의 집이 차례로 수색당했습니다. 김종서의 집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역적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참혹한 숙청이었습니다. 황보인의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관, 이양, 민신 등의 가문도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들이 나뒹굴었고 피냄새가 한양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백성들은 집 안에 숨어서 밖을 내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김종서가 죽었다는 소식에 통곡했고 어떤 이는 수양대군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공포에 떨며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양대군은 잠시 홀로 있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궁궐의 한적한 정자에 앉아 한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참극의 흔적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감마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조정의 실권은 완전히 대감마마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에 묻었던 피는 씻어냈지만 아직도 피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경, 과인이 한 일이 옳았소? 한명회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대감마마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입니다. 대감마마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오늘의 일을 정난, 즉 난을 평정한 것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황보인은 그들도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은 진심이었소. 그렇지만 그들의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린 전하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대감마마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명회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변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경, 과인이 영의정이 되겠소.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소. 한명회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마의 성덕이 온 나라에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피는 쉽게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단종은 혼자 침전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녀들도 내관들도 모두 물러나고 어린 왕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버마마, 아버마마. 그는 죽은 아버지 문종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홍이야, 내가 왕이 되면 대신들을 잘 따라야 한다. 특히 김종서, 황보인 같은 충신들을 믿어라. 하지만 그 충신들은 이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강력한 숙부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름뿐인 왕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곧 꺼질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운명 같았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다음 날 수양대군은 즉시 조정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실록 10월 11일 조에는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임명되고 한명회가 병조판서에 오르는 등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정전에서 열린 조정회의는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따르던 신하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를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이조판서에, 권람은 호조판서에, 한명회는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습니다. 단종은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영의정 수양대군이 내렸고 어린 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할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난을 평정했으니 이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신이 전하를 도와 조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단종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의정께서 알아서 하시오. 수양대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실상 조선의 실권자였습니다. 왕이라는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2달 동안 수양대군은 철저하게 권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군권이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영의정 수양대군이 오이도 총부를 재편하고 각 군영의 장수들을 새로 임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각 군영의 지휘관들을 모두 우리 사람으로 교체하시오. 특히 도성 방어를 담당하는 금군의 핵심 인물들은 반드시 충성심이 검증된 자들로 배치하시오. 한명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마. 이미 홍윤성을 중군절 제사에, 양정을 좌군절 제사에 배치했습니다. 모두 대감마마께 목숨을 바칠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군권 장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제도적으로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 때 시행되던 의정부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의정부서사제는 의정부에서 모든 정사를 먼저 논의한 후 왕에게 보고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신하들의 견제를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반면 육조직계제는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제도로 왕권을 강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 조치에 대해 수양대군이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켜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고 비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일부 신하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삼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 의정부서사제는 세종대왕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선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까?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성삼문이 지편전 출신의 학자로 세종의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첨지 경의 충정은 가상하나 때에 따라 제도는 변해야 하오. 지금은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 시기요. 나라가 흔들릴 때는 중앙 집권적 통치가 필요하오. 성삼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성삼문과 수양대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종 2년 봄 수양대군은 더욱 대담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사병혁파였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공식적인 국가 군대 외에도 왕족과 고위 관료들이 사적으로 거느리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영의정이 사병을 혁파하여 국가 군대로 통합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잠재적 반대 세력의 무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왕족들과 고위 관료들이 반발했습니다. 안평대군 수양대군의 동생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평대군은 문예에 뛰어난 왕자로 많은 문인들과 교유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을 찾아왔습니다. 두 형제는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사병혁파는 너무 과한 조치입니다. 왕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각 대군들이 최소한의 호위 병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양대군은 술잔을 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우, 경은 모르는구려. 사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약해지는 법이요. 군사력은 국가가 독점해야 하오. 하지만 형님, 그것은 명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형님께서 다른 대군들의 무력을 제거하려는 것 아닙니까? 안평대군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수양대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우, 말 조심하시오. 과인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소. 형님이 나라를 위한다고요? 아니면 형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양대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우, 경이 과인을 오해하고 있소. 과인은 형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형님의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역사는 형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일어나 떠났습니다. 수양대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편 수양대군은 토지제도 개혁에도 착수했습니다. 세종 때 시행되던 공법을 수정하여 직전법 시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실록 2년 조에는 토지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전법의 핵심은 관직을 가진 사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료들을 국가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권람이 이 정책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마, 이 제도는 국가 재정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관료들이 대감마마의 뜻을 더욱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제적 통제가 정치적 통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 2년 여름 수양대군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이었습니다. 이는 나라의 모든 제도와 법률을 집대성하는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신숙주는 지편전 출신의 뛰어난 학자였고 행정 실무에도 능통했습니다. 신판서 경이 이 일을 맡아주시오. 우리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야 하오. 세종대왕께서 다지신 기초 위에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 체제를 세워야 하오. 신숙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는 세종과 문종을 섬겼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이미 권력을 장악했고 그를 따르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감. 경국대전 편찬 작업은 수십 명의 학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모든 법규를 정리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작업을 통해 자신의 통치 철학을 법제화하려 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수양대군이 법전 편찬을 통해 강력한 왕권 중심의 체제를 만들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찬 회의에서 수양대군은 직접 참석하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전은 후세에 길이 남을 것이요. 왕권이 강력하고 신하들의 책임이 명확하며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법을 만들어야 하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수양대군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팽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 세종대왕께서 추구하신 것은 왕과 신하가 함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왕권만을 강조하면. 수양대군이 박팽년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지편 경의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 강력한 왕권 없이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어. 박팽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단종 2년 가을 수양대군에게 결정적인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안평대군이 일부 신하들과 함께 수양대군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가 한명회에게 들어왔습니다.
한명회가 급히 수양대군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마 안평대군이 위험합니다. 그가 김문기, 유흥부 등과 함께 대감마마를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평대군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형제의 정은 무의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의 측근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증거 없이 동생을 제거하는 것은 명분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를 만드시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안평대군의 측근인 김문기가 체포되었습니다. 고문 끝에 김문기는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을 제거하려 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단종실록 2년 10월 조에는 안평대군이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잔혹했습니다. 안평대군이 유배지로 끌려가는 날 수양대군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정말로 이래야만 했습니까?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천하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잃으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형님이 원하던 것입니까? 안평대군이 떠난 후 수양대군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화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안평대군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료실 기술에는 안평대군이 사사되었으나 실제로는 교살당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의 죽음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우야. 하지만 과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소. 단종 3년 초 조정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형식상으로는 단종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형식마저도 바꿀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마,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전하께서 대감마마께 왕위를 선의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수양대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대감마마,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전하께서 성장하시면 대감마마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신숙주도 동의했습니다. 한 판서의 말이 옳습니다. 대감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2해 전 김종서를 죽인 그날 아침처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하시오. 하지만 명분을 잘 만들어야 하오. 전하께서 스스로 선의하시는 형식이어야 하오. 한명회와 신숙주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마. 며칠 후 조정에서는 신하들이 줄지어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니 수양대군께서 왕위를 이으시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단종실록 3년 유니월 조에는 백관들이 상소를 올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기를 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단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14살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1455년 유니월 11일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의했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전 임금께서 수양대군의 성덕을 높이 사서 왕위를 선의하셨다고 미화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인 찬탈이었습니다. 그날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나이 37이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후 세조는 홀로 침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조로 등극한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왕은 근정전에서 첫 조회를 열었습니다. 세조실록 원년 윤유월 조회는 임금께서 즉위하시고 백관을 접견하시니 모두가 새 시대의 개막을 축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축하보다는 긴장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경들, 과인이 왕위에 오른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요. 계유정난 이래 혼란스러웠던 조정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겠소.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 마이너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마이너스 이들은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받았고 단종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절을 올리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찬탈자를 그냥 둘 수 없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려야 한다. 세조는 첫 조치로 관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숙주를 좌의정에 한명회를 우의정에 임명했습니다. 권람은 이조판서로 홍달소는 병조판서로 승진시켰습니다. 모두 계유정난 때부터 그를 따른 측근들이었습니다. 경들은 과인과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동지들이요. 충성을 다해주기 바라오. 하지만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특히 지편전 출신 학자들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세조 원년 8월 단종은 상왕으로 강등되어 창덕궁 동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상왕을 예우하여 편전에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감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4살의 단종은 홀로 궁궐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를 시중드는 궁녀와 내관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종은 혼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아니 상왕마마 진지를 드셔야 합니다. 단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그냥 두거라. 마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돌보셔야. 무엇을 위해? 이 좁은 궁궐에 갇혀 살기 위해? 단종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위도 자유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한편 세조는 단종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명회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상왕께서 요즘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계십니다. 세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상왕의 건강을 잘 살피도록 하라. 하지만 외부와의 접촉은 절대 허용하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세조 2년 봄 성삼문을 중심으로 한 충신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마이너스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될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삼문의 집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창문을 모두 닫고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산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세조는 찬탈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임금이신 단종 상왕을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합니다. 박팽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성형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왕께서는 충과 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선왕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미 모든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음 달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연회가 열립니다. 그때 세조가 방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세조를 제거하고 상왕을 복위시키는 것입니다. 유성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병조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궁궐 경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회 당일 우리 사람들을 주요 위치에 배치하고 유 대장이 무사들을 이끌고 세조를 습격하는 것입니다. 이계가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가족들도 화를 입을 것입니다. 성산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충신입니다. 충신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진정한 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때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산문 등이 밤마다 모여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밀고자로 인해 발각되고 말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조 2년 6월 거사 직전에 계획이 누설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김질이 마지막 순간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조에게 밀고한 것입니다. 한밤중 한명회가 급히 세조를 찾아왔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등이 전하를 시해하려는 모역을 꾸몄습니다. 세조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김질이 직접 고변했습니다. 내일 연회 때 전하를 습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그는 성산문과 박팽년을 높이 평가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장 체포하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그날 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조에는 영모를 꾀한 간신들을 체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그들이 배후를 자백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단종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성산문이 먼저 고문을 받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그 참혹한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지를 찢는 고문을 받았으나 성산문은 끝까지 단종의 관여를 부인했다. 이는 모두 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상왕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라고 외쳤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단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너희들 역적들, 상왕 마마를 모함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이었다. 세조는 직접 신문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성산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성산문, 경은 과인에게 실망스럽소. 경의 재능을 높이 샀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소? 성산문이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전하입니다. 아니, 전하가 아니라 찬탈자. 역적. 감히. 죽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역적인지. 세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그는 돌아서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능지처참에 처하라. 삼족을 멸하라. 세조 2년 6월 8일 저자거리에서 공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영모를 꾀한 죄인들을 처형했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지만 연려실 기술에는 그 참혹한 광경이 더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성삼문이 먼저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었습니다. 성삼문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단종 상왕의 신하다. 찬탈자 세조는 역적이다. 칼이 내려갔습니다. 성삼문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향년 36세였습니다. 이어서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가 차례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박팽년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내 충정은 자를 수 없다. 처형장에서 멀지 않은 궁궐에서 세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형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영모를 꾸몄습니다. 과인이 역적이라고. 성삼문이 과인을 역적이라고 했소. 세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는 것은 혹시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육신 사건 직후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상황을 그대로 두시면 또다시 역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을 왕족에서 제외하시고 지방으로 유배 보내셔야 합니다. 세조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단종은 그의 조카였습니다. 형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라. 세조실록 2년 6월 조에는 노산군으로 강등하여 영월로 유배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15살의 단종은 영월로 향했습니다. 그가 한양을 떠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백성들 중 일부는 길가에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종은 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월이 자신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영월에 도착한 단종은 좁은 관아에 유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지냈습니다. 유배지를 관리하는 관리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었습니다. 세조실록 2년 10월 조에는 노산군이 또다시 영모에 연루되었다 하여 사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세조가 단종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456년 10월 24일 영월 관아에서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단종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범아마, 이제 뵈러 갑니다. 사약을 마신 단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의 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세조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꿈에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다가오는 단종,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단종. 어느 날 밤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왕비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주상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홍의가 왔소. 피를 흘리며 세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왕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근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몸조리를 하셔야. 과인이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세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왕위를 얻었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조는 불교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세조실록 3년 조부터는 전하께서 불경을 번역하고 사찰을 짓는 일에 힘쓰셨다는 기록이 자주 나타납니다. 세조는 불경을 읽으며 참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을 읽어도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사육신 그리고 단종. 하지만 세조는 죄책감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했습니다. 세조 3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계속 진행했고 직전법을 완전히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군사 제도를 정비하여 진관 체제를 확립했고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여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세조실록 5년 조에는 전하께서 직전법을 시행하시니 국가 재정이 크게 나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전법은 세조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세조는 문화사업에도 힘썼습니다. 능엄경언회, 법화경언회 등 불경언회 사업을 직접 주도했고 악학괴범을 편찬하여 음악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철권 통치였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했고 왕권에 도전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세조의 치세는 강력했으나 공포로 유지되는 통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조 14년 9월 8일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에 종기가 생겼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임종 직전 세조는 아들 예종을 불렀습니다. 얘야, 과인이 저지른 일들을 너는 잘 알고 있겠지. 예종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바마마, 과인은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랬을까? 세조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너는 과인처럼 살지 마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이 세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전하께서 승하하시니 온 나라가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력한 왕의 죽음을 애도했고 어떤 이는 찬탈자의 최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조는 광릉에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조선국 세조대왕지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력한 왕으로 기억되길 원했던 그의 소망이 담긴 글귀였습니다. 세조의 삶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사관들은 그를 평가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조는 재능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으나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 그는 강력한 통치로 나라를 안정시켰으나 많은 충신들을 죽였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알 수 없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조는 조선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직전법, 진관체제 등의 제도 개혁은 조선 중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경국대전의 기초를 닦았고 북방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명확합니다. 그는 정당한 왕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죽였습니다. 계유정난과 사육신 사건을 통해 수많은 충신들을 살해했습니다. 공포 정치로 신하들을 통제했고 왕권 강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후 단종은 복권되어 정식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육신도 충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반면 세조는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찬탈자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결국 승자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고 옳고 그름이 판명됩니다. 세조는 권력을 얻었지만 역사의 평가에서는 영원한 논쟁의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세조의 삶은 이 질문들에 대한 가장 극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보론 세조 이후 그들이 남긴 것. 1469년 예종의 짧은 치세. 세조가 승한 지 1년 후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25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아버지의 통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종실록에는 임금께서 즉위하시며 선왕의 업을 계승하되 더욱 인덕으로 다스리고자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와는 다른 통치를 하려 했습니다. 세조시대에 숙청당한 신하들의 가족에게 사면을 내렸고 지나치게 엄격했던 형벌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위 1년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향년 20세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예종이 선왕의 업보를 대신 받은 것이 아니냐는 민간의 소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가 저지른 사륙의 업보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민중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종시대 역사의 재평가. 예종 다음으로 즉위한 성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세조의 손자이면서도 세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종 즉위 후 조정에서는 세조 시대에 대한 재평가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육신 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성종 5년 1474년 신하 한 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성삼문, 박팽년 등은 비록 역모를 꾀했다 하나 그들의 충정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종 임금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신중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할아버지였고 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왕실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경의 말에도 일리가 있으나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요. 시기상조이니 더 논하지 마시오. 그럼에도 성종은 세조시대의 가혹한 통치 방식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치의 기틀을 마련했고 언론을 활성화하여 신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 영월의 기억. 영월에서는 단종의 죽음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청장관전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산 군단종께서 승하하신 후 영월 관하에서는 밤마다 곡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또한 강물이 사흘 동안 붉게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영월 호장 어뭉도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어뭉도가 노산군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껏 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뭉도는 이 일로 인해 관직을 잃고 유배를 갔지만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비록 벼슬은 잃었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 임금의 시신을 개나 까마귀 밥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뭉도의 충절은 후대에 높이 평가받았고 숙종 때 정렬을 받았습니다. 사육신 가문의 비극. 사육신이 처형된 후 그들의 가족들도 참혹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역적의 삼족을 멸했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은 아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성삼문의 아들 성담수는 당시 겨우 6살이었는데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성담수가 종으로 팔려가 평생 고생하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팽년의 두 아들 박순과 박빈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박팽년의 부인은 관비가 되어 궁중에서 천역을 해야 했습니다. 하위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들 하천은 훗날 중종 때 신원되기까지 50년 넘게 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 가문의 비극은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충절을 지키면 가문이 멸하고 권력에 아부하면 부귀를 누린다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 대조되는 평가. 세조를 도왔던 신하들 중 한명회와 신숙주는 대조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명회는 세조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는 성종시대까지 영향력을 유지하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살인파 선비들 사이에서는 간신, 권신으로 불렸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한명회는 재능은 있었으나 오직 권력만을 추구했다. 세조의 찬탈을 도왔고 수많은 충신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혹평되어 있습니다. 한명회는 죽을 때까지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역사는 그를 간신으로 기록했습니다. 그의 묘소는 후대에 여러 번 파헤쳐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반면 신숙주는 더욱 복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편전 출신의 학자로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고 뛰어난 외교 능력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원활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조의 찬탈에 협력했고 사육신과 달리 권력을 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절자, 배신자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신숙주는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살인파는 그를 변절자로 비난했고 훈구파는 현실주의자로 옹호했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이런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신숙주는 학식과 능력은 뛰어났으나 절개를 잃었다고 하니 다른 신하가 반박하기를 그가 세조를 도운 것은 나라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신숙주 본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선택을 변호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종시대 단종의 복권 시도. 중종 14년 1519년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가 단종 복권을 추진했습니다. 조광조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이상 정치를 꿈꾸던 개혁가였습니다. 전하, 노산군은 정당한 왕이셨습니다. 세조의 찬탈로 폐위되었으니 이제라도 복권하여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단종을 복권한다는 것은 세조를 찬탈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조선 왕실의 정통성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중종도 세조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훈구파 대신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는 왕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세조는 정당한 왕이셨습니다. 결국 조광조의 개혁은 실패했고 그는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종의 복권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선조시대 사육신의 복권. 선조 즉위 후 살인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 1년 1568년 사육신의 복권이 논의되었습니다. 이황퇴계, 이율곡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사육신의 충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하, 성삼문, 박팽년 등은 충신입니다. 비록 영모로 처형되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임금을 섬기려는 충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신원하여 충신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선조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육신을 복권하되 세조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선조실록 원년조에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를 신원하고 관작을 회복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육신은 영모자에서 충신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신분을 회복했고 그들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세워진 사육신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매년 제사가 지내지며 그들의 충절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숙종시대 단종의 완전한 복권. 사육신이 복권된 지 100년 후인 숙종 24년 1698년 마침내 단종의 완전한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숙종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오랜 논의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은 정당한 왕이었다. 억울하게 폐위되고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왕으로 복위시켜야 한다. 훈구파의 반발이 있었지만 숙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숙종실록 24년 조에는 노산군을 단종으로 추존하고 묘호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단종은 죽은 지 242년 만에 정식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영월에 그의 묘는 장릉으로 승격되었고 왕릉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단종의 복권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조선이 권력보다 정의를, 현실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나라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남긴 교훈. 세조와 단종, 사육신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역사의 평가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무력하게 죽은 단종은 결국 복권되어 정당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충절과 의리는 결국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사육신은 당대에는 역모자로 죽었지만 후세에는 충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반면 한명회처럼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간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찬탈이라는 오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넷째,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세조실록에서는 세조를 정당화했지만 후대의 역사가들은 더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승자의 기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에 주는 의미. 세조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성공을 위해 어디까지 타협할 것인가?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조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제도가 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일들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사육신은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거사는 실패했고 단종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킨 충절과 의리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입니다. 세조와 단종,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야망과 충절, 권력과 정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후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세조의 무덤인 광릉은 지금도 경기도 남양주에 남아 있습니다. 단종의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사육신묘는 서울 노량진에 있습니다. 그곳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현장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장소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세조와 단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사육신의 충절을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권력은 한순간이지만 역사는 영원합니다. 부귀는 일시적이지만 명예는 후세에 남습니다. 성공은 개인의 것이지만 올바름은 모두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조의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